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예술 수업 지은이 오종우 시대를 가로질러 살아남은 작품들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읽어내며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열어주는 예술의 현재적 가치를 강의하고 있다. 왜 예술은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을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 책의 기반이 된 강의인 예술의 말과 생각은 성균관대학교 최고의 명강의로 꼽히며 성균관대 티칭 어워드를 수상했다. 그의 강의실에서는 도스토옙스키와 체호프의 소설, 피카소와 샤갈의 그림, 섹스피어의 비극과 탈코프스키의 영화, 베토벤의 교향곡과 피아졸라의 탱고가 흘러넘친다. 천재들의 빛나는 사유와 감각이 폭발했던 순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던 예술이 주는 감동이 살아나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노어노 문학과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으며 러시아 연극 연구회를 창설해 체호프를 비롯한 다수의 작품을 번역하고 연출했다.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 문학과 교수로 있다. 그러면은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극장을 나섰는데 거리의 풍경이 달라진 적이 있을 거다. 한국의 음악을 듣고 세상의 색깔이 변한 적도 있을 거다. 미술관에서 그림 한 점에 이끌려 한동안 바라보았던 감흥은 긴 여운을 남긴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은 청중이 환호하며 연주자들을 다시 무대로 불러내는 장면을 이 책 안에서 볼 수 있다. 영혼을 울린 연주자들과 그 여운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은 거다. 감동적 연극이 끝난 후에 우리는 한참 동안 박수를 치며 배우들을 무대로 다시 불러낸다. 문학작품은 또 어떤가?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세브란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걸작은 몇 날을 빠져들어야 다 읽어낼 수 있는 장편이다. 작품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자신의 현실이 다시 보인다. 예술작품에 흠뻑 젖으는 일, 참으로 귀한 경험이다. 어느 봄날에도 그런 경험을 했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색스폰 사중주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를 연주했다. 탱고의 역사 2악장의 카페 1930년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다. 이 연주는 각기 다른 선율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서로 스며들고 이질적인 악기의 음색들이 충돌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예술작품이 주는 울림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예술은 사람들의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고 인간의 가치를 해석해 삶의 전망을 밝히는 인문학의 전위에 있다. 예술은 인문학적 사유의 출발점을 놓는다. 나는 예술과 현실의 상호관계를 탐구하면서 예술의 인문정신에 주목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성균관대에 예술의 말과 생각이라는 교양 강좌를 개설해 여러 전공의 학생들에게 예술의 현실적 가치를 강의해오고 있다. 특정 예술 장르의 기법이 아니라 예술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다루고자 했다. 그리고 2013년에 연구년을 맞아 잠시 강좌를 접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에서 지내며 강의 내용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를 글에 완전히 담을 수는 없었다. 글과 강의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던 중 그곳의 한 대학에서 한 달에 한 번 여는 콘서트에 갔다가 피아졸라의 음악을 들은 것이다. 누에보 탱고 특유의 성격처럼 서로 다른 멜로디가 묘한 조화를 이뤘다. 이질적인 모티브들이 충돌하고 때로는 만나면서 하나의 완벽한 음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기타와 플루트 이중주로 작곡된 곡을 사중주로 편곡한 이날 연주회에서 음색과 음역이 다른 4대의 색스폰이 리듬과 선율의 공존과 소통을 엮어가고 있다. 대도시의 큰 무대에서 저명한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일도 좋았지만 그 봄밤 지방 소도시에서 들은 색스폰 사중제 콘서트가 주는 감동은 매우 컸다. 그때 그곳에서 막 시작한 이 글도 그렇게 쓰였으면 하고 바랐다. 서로 다른 주제들이 어울려 하나의 장을 이루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술을 논하면서도 예술작품을 담은 글이 되기를 바랐다. 강의실의 열기가 책에서도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크로스 출판사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난 덕분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책을 열정을 쏟아 만드는 김영보 대표와 편집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강의를 들은 성균관대 학생들과 청강하러 다른 대학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매우 큰 고마움을 느낀다. 피카소의 춤과 예술적 상상력. 예전에 가끔 들르던 선술집이 있었다. 거기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복사한 그림 한 점이 한쪽 벽면에 걸려 있었다. 아마도 어지럽고 선정적인 광고 사진이 아닌 피카소 그림을 걸어둘 줄 아는 주인장의 감각이 술맛과 안주에 은근히 배어들어 그곳의 분위기뿐 아니라 음식 맛도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모임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선술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날도 몇몇 친구들과 만났다. 술잔이 서너 순배에 돌 때쯤 한 친구가 벽면에 피카소 그림을 보고 한마디 던졌다. 그래, 피카소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그러고 보니 근대의 화가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피카소가 제일 만만하긴 하다. 자주 접할 수 있으니까. 또한 그의 어린애의 장난처럼 보이는 그림들을 보다가 동시에 그가 유명한 예술가라는 점을 떠올리게 되면 심심치 않게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한다.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미술사학자인 아른스트 곰브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의 피카소와 관련된 일화 하나가 나온다. 피카소가 열차를 타고 여행할 때 일어난 일이다. 그가 기찻간에서 자신을 알아본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는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임을 알고 있어서 그를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만스럽게 말했다. 왜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는 건가요? 이 말을 들은 피카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사람에게 되물었다. 사실적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요? 남자는 즉시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대답했다. 이런 것을 말한 겁니다. 피카소는 사진을 받아들더니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서 말했죠. 당신의 아내는 매우 납작하군요. 피카소가 사물을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그리지 못해서 그렇게 그린 것은 아니다. 15살 때 그린 첫 영성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처음에 다른 화가들처럼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러나 그런 그림이 사물을 정직하게 포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차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대상의 진실을 그리고자 했다.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은 차차 사물을 보이는 그대로만 담지 않게 되었다. 대상을 무조건 기괴하게 비튼다고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련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창의성을 발휘했다는 미명 아래 나온 것들은 대부분 개인의 사적인 과시에 그치고 만다. 창의성은 바른 생각, 정직한 자세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진정한 창의성의 비밀은 과연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의문이다. 창의성을 신념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의력, 창의성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단순히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그것은 자기 확대에서 비롯되는 자기 함몰, 즉 자신말의 세계에 유폐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욕망의 발현에만 치중하는 탐욕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단순히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뜻하지 않는다. 망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진짜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하다. 먼저 전문성이다. 피카소가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정밀하게 그리다가 대상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예술 세계를 열었듯이 우선 이전부터 축적된 능력을 학습하고 익혀서 전문적인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 대상을 향한 애착이다. 애정 없이는 어떤 대상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그 일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 창의성이 기존의 것을 버리고 또 그 일에 애정을 품지 않아야 집착하지 않게 되어 비로소 발현된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생각은 거꾸로 창의력을 죽이는 셈이다. 진짜 창의성의 두 전제 조건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격인 라면을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조리하기 간단한 즉석 식품이라 해도 라면을 맛있게 잘 끓이려면 아무렇게나 끓여서는 안 된다. 많이 끓여보고 또한 라면을 좋아해야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맛있는 라면을 끓여낼 수 있는 것이다. 뭐든 제대로 알고 난 후에야 창의성이 나오는 법이다. 전문성과 애착은 창의력의 기반이다. 예술은 늘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 세상을 열어내지만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술가는 언제나 기존에 확립된 규범을 학습하고 수련한다. 작곡가는 기존 음악의 복잡한 악보를 손쉽게 읽어내면서 자기 음악을 짓기 시작하며 연주자는 오랜 시간 악기를 타며 훈련한다. 진정한 예술가는 그러다가 저절로 기존의 것을 넘어서서 창의력을 발휘한다. 예술이 문화를 형성하는 근본 동력이면서도 문화에 갇히지 않고 문화를 새롭게 읽어내는 핵심이 되는 원리가 이러한 이치에서 나온다. 이탈리아 조각가 루츠 폰타나는 캔버스를 긴 시간 응시하다가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확 그었다. 그 순간 2차원에 갇힌 평면은 상처를 딛고 무한한 공간을 향해 열렸다. 텅 빈 캔버스를 대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은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떠올리게 하는데 폰타나의 작업은 이런 상태를 부수는 사건이었다. 공간 개념, 기대는 갑갑하도록 천편일률적인 현실을 날카롭게 그어내고 틈을 만드는 사건이 예술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시대를 가르고 인류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예술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폰타나는 50세까지 쌓고 세우는 조각작품을 만들었다. 공간 개념, 기대, 폰타나가 61세에 작업한 작품이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공간을 확장하는 강렬하고 격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캔버스라는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작가의 단 한 번의 몸짓으로 평면에 행위 자체가 들어왔다. 사막처럼 막막한 공간에 갑자기 인간의 동작이 들어와 생기가 쏟았다. 통념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말이다. 여기서 예술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체험 자체가 되었고 상상이 되었다. 작품을 이루는 긴장감은 세상을 다시 보게 했다. 창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면서 동시에 인간답게 사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마구잡이로 쏠려 창의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은 천편일률적이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독창적인 인간이 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을 바른 생각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특이한 행동을 정직한 자세보다 더 바람직하다며 칭찬하고 있다. 이 시대의 창의성이라는 가치는 그 말이 오염되어 되레 창의성을 죽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타락시키기도 해서 우려스럽다. 이제 창의성의 원천인 예술의 인문적 가치를 돌아봐야 하겠다. 진짜 예술적 상상력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탐구하려 한다. 예술의 인문정신을 살피기도 할 것이다. 왜 예술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소멸하지 않을까? 함께 그 까닭을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 첫 수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야겠다.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남겨놓고 그리워 글썽이는 내 가슴 속에 오늘 그대 수천 번은 다녀가시네. 나는 넌 너와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볼수록 서러워 서러워 돌아와요 나의 그대여. 모르시나요? 눈물은 한없이 쏟아져 내려도 슬픈 나의 두 눈은 끝내 말을 알 없네. 나의 이별은 이토록 왜 가슴 시린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또 가슴 아픈지.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난 기다리는데 그저 소리 없이 울수록 서러워 서러워 돌아와요 나의 그대여. 모르시나요? 찬바람 불어오니 그대 생각에 눈물 짓네. 인사 없이 떠나시던 날 그리움만 두고 가네.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와 만물 박사. 일반 뚜르게네프의 장편소설 아버지와 아들에서 주인공 바자로프는 친구 아르카디에게 걱정스럽게 말한다. 내가 보니 자네 아버지는 푸시킨의 시를 읽고 있더군. 그런 건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설명해드리게.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엉터리는 집어치울 때도 됐지. 뭔가 실질적인 것을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게. 당대의 엘리트인 바자로프는 친구 아버지가 시와 예술을 즐기는 것을 진심으로 염려해서 충고한다. 그는 실질적이지 못한 일을 부정하는 리얼리스트인데 측량 가능한 것들로 새롭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니 실제의 척도로 잴 수 없어 수치화할 수 없는 예술은 실리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거부한 것이다.
이런 시대의 지성을 뚜르게네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작가 퓨드르 도스토옙스키도 소설 악령에서 반복하고 있다. 마돈나 그림은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이 컵이 유용한 건 그 안에 물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연필이 유용한 건 뭐든지 쓸 수 있기 때문이지만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현실의 어떤 여자보다 훨씬 못생기기까지 했으니 물컵이나 연필만한 값어치도 없는 시스티나의 마돈나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술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디서 현대예술을 보거나 들으면 한숨을 내쉬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건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시끄러운 소음과 다를 바 없는 현대음악, 괴상하기까지 한 현대미술, 그러한 현대예술을 접한다면 말이다. 적어도 예술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통념 때문에라도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예술이 뭐야? 그래도 그런 작품들이 우리 주위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먼저 예술에 관한 편견 2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흔히들 예술은 어렵다고 여긴다. 예술을 알려면 또는 예술을 좋아한다고 말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카소의 그림을 좋아한다고 말하려면 그의 생애와 사상, 예술 사조 등을 알아야 한다고 여긴다. 청색 시대니 큐비즘이니 하는 전문 용어들을 들먹여야 피카소의 예술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을 쓰기 전에 먼저 백치를 발표했는데 이 작품에는 만물 박사에 관한 논평이 나온다. 여러 방면에 걸쳐 모르는 것이 없는 매우 박식한 사람, 만물 박사. 우리는 이 논평에 잇대어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느 11월 말 아침 안개 자욱한 철도를 따라 바르샤바를 출발한 열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하고 있었다. 이 기찻간에서 백치의 두 주인공 미시킨과 로고진이 처음 만난다. 긴 여행에 지친 두 청년은 맞은편 좌석에 앉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이때 옆 좌석에 있던 레베제프라는 중년 남자가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그는 청년들이 나누는 화제의 속사정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그야말로 만물 박사였다. 그가 끼어들어 어떤 이야기거리에 대해서는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독자들이 두 청년의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에게 간혹 귀찮을 정도로 참견하여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때 소설은 잠시 진행을 멈추고 그 만물 박사에 대해 논평한다. 이와 같은 만물 박사는 이따금 심지어 사회의 어느 계층에서는 아주 빈번히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호기심에 가득 찬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정한 곳에만 쏟아붓는다. 물론 이들이 몰두하는 곳에는 오늘날의 어느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삶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심과 견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은 상당히 제한된 의미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누가 어디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사귀며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느 군의 군수가 아무개인데 그가 결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지참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누구와 사촌지간인지 또 육촌은 누구인지 따위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잡다한 일에 큰 관심을 쏟고 그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 장관 어떤 사람인데 나와 친한 누구와 잘 아는 사이야. 그런데 그 장관은 어떤 취미에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하며 자신이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 요즘에는 어느 연예인이 어떤 옷을 즐겨 입고 무슨 식당을 드나들며 누구와 어울리는지 샅샅이 뒤져 알면서 마치 그것이 대단한 지식이라도 되는 양 뽐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운다. 21세기 현대를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그것을 이 시대의 천병산업이라고 국가에서도 정량하고 있는 것을 보며 대학의 도서관도 무슨 정보관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혹시 그 정보라는 것이 널린 자료들을 뜻하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아는 것을 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을 클릭하면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들, 그리고 그것들을 쫓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라도 되는 듯이 여기는 사람들과 그것을 삶의 가치라고 평가하는 세태, 만물 박사에 대한 논평은 계속된다. 이러한 흥미거리에 전념하는 만물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완전히 학문에 버금간다는 위안을 받으며 자존심을 세우고 심지어는 고상한 정신적 만족감까지 느낀다. 그렇다. 그들에게 그것은 아주 매혹적인 학문이다. 나는 이러한 분야의 학문에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고 또 달성했던, 또한 그러한 식으로 잘 되어서 출세까지 한 학자, 문필가, 시인, 정치인들을 본 적이 있다. 예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작가의 생애와 사상이 어떻고 또 무슨 사조에 속해 있는지 나열하는 정보들로 그의 작품을 아는 것이라 내세우기 일수다. 청색시대가 무엇이고 큐비즘이 어떻고 해야 피카소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태도도 그렇다. 그렇지만 그런 만물 박사와 같은 자세로 예술작품의 본질을 다룰 수 있을까? 그것은 작품을 덮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높다. 예술이 주는 감동을 제쳐둔 채 말이다. 백치의 두 주인공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그들에 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개입하는 르베제프를 불쾌하게 여긴다. 그의 많은 정보들이 정작 그들이 알고자 하는 바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떠도는 소문들이 때로는 진짜 모습을 변질시키고 있었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품은 타인이 자신을 대할 때 생기는 불편함 같은 것을 느끼며 로고진이 끝내 만물 박사에게 한마디 툭 던진다.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예술작품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인 개념이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업 전체에 걸쳐 차츰차츰 밝혀나가겠지만 예술을 통해서 지식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느 것이든 많이 알고 있는 만물 박사 레베제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술에 관한 편견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서 차차 밝혀보도록 한다. 예술가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며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파이프를 물고 폼재며 기행을 일삼는 게 예술가라고 보며 자기 자신은 예술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레 판단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다. 생활 속에서 리듬을 느껴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떤 사물이나 풍광을 보면서 관련된 이미지, 즉 그림을 떠올리고 주위 상황에 반응하거나 내면을 표출하려고 낙서를 하기도 한다. 낙서라고 하니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게 무슨 예술이냐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인류의 초기 예술활동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중요한 흔적은 동굴이나 암벽의 그림 낙서, 즉 그래피티이다. 인간의 근원적 감성을 여러 시각기호로 표현한 장밀레 바스키아의 작품들도 모두 낙서라. 또한 우리는 관심 있는 대상을 다른 사물에 비유해 표현하기도 하는 예술가이다. 아,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야. 평상시에 누구나 문득문득 그런 말을 한다. 4월은 계절상 봄이다. 그런데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어느 4월 새벽 집을 나서면서 꼭 겨울 같군 하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예술가이다. 4월은 봄이란 통념을 깨트리고 자기가 느낀 감각을 다른 계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 곧 그날의 새벽을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술을 업으로 삼아 예술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단지 그 표현 기교가 더 세련되고 더 적극적일 뿐이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현시만 강하거나 명작을 슬쩍 따다 쓰는 사이비 예술가도 있다. 가벼운 예를 들었지만 요즘은 기성과 타성해졌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자신의 작품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그 역시 예술가의 속성을 지닌 사람이다. 예술의 근본 성질 가운데 하나가 세상과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며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알아주는 너 눈물 흘린 시간 위에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지금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게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환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처음엔 그냥 지금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니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환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환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철없는 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념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색, 선, 도양, 모양, 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세상은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음악은 청각, 미술은 시각 등과 같이 모든 예술 장르가 인간의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7강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술의 한 장르인 문학도 실은 인간이 지닌 5개의 감각인 오감 모두와 관련이 있다.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성이나 논리는 감각에서 나온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그런데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견해인 관념은 금세 타성에 빠지기도 한다. 심지어 상황이 변해도 틀에 박힌 생각,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세상을 왜곡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렇기에 세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는 감각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예술을 다루는 학문인 미학을 가리키거나 심리적이라는 뜻의 단어에 부정의 접두사를 붙이면 마비, 마취라는 뜻이 된다. 예술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무감각인 것이다. 뛰어난 예술작품은 무엇보다 우리의 감각을 되살린다. 그래서 그런 예술작품을 접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주위의 대상이나 상황 등 현실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해하다의 의미를 자칫 머리로 파악한다는 뜻을 여기기 쉽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온몸으로 느껴야 가능하다. 그렇게 형성된 지식만이 삶에서 실천될 수 있다. 입으로 좋은 가치를 말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이유도 그들이 그 가치를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2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질 세계와 여분 세계. 실질 세계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일들로 형성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계이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무척 바쁘다. 요즘은 특히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일도 적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끝도 한계도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생활환경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따르느라 더욱 분주해진 것이다. 그래서 질주하는 생활 속에서 지치면 휴식을 찾는다. 오락이나 여행 등을 통해 여가를 즐기며 다시 실질 세계를 찾아 살아갈 힘을 충전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여분 세계가 형성된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세상살이를 생각하는 형태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한다. 아주 오래전 아리스토텔레스도 세상을 구성하는 2 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그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질서가 잘 잡힌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며 그들은 생활의 필요사항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결합이 있다. 다 같이 생존하기 위한 자연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결합이 그것이다. 지력을 사용하여 앞을 내다보는 자는 주인 또는 지배자로 작정된 것이며 신체로서 이러한 예견을 집행하는 자는 피지배자이며 본래 노예이다. 열등한 부류는 천성적으로 노예이며 이들 모든 열등한 자는 주인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도 좋다. 노예는 비록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생명 있는 육체의 일부와도 같이 주인의 일부분인 것이다. 주인에게 적절한 지식과 노예에게 적절한 지식이 있다. 이러한 지식은 노역의 기술까지 포함하도록 확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인은 철학이나 정치에 몰두하는 사이에 주변 일을 돌볼 노예를 둔다. 항상 실질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정신이 고양되지도 않는다. 그 무렵 고대 그리스는 경제 기반을 노예제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주인과 노예를 구분하여 2 계층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 실질 세계에 얽매여 언제나 생활에 필요한 일들에 열중하고 있는 노예가 있고 그들과 달리 실제적인 이해와 노동에서 벗어나 사색하는 삶을 사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현대인들에게도 유효하다. 21세기 현대에도 주인과 노예가 있다. 지금도 실질 세계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여분 세계는 단지 오락과 휴식의 영역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사람은 직접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도무지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실질 세계 밖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교유처럼 제시되는 실질 세계에 얽매인다. 실질 세계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모습을 밀란 쿤데라의 소설 느림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소설은 제목 자체만으로도 조급하게 사는 현대인에게 많은 점을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난해해서 제목을 대했던 독자들의 기대와 달리 느림의 가치를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작품이다. 그래도 천천히 읽다 보면 계산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 등과 관련해 은근히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소설로 도입부는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느림의 가치를 아주 가볍게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성에서 하룻밤을 묵고픈 욕구가 우리를 사로잡았다. 나는 자동차를 몰고 있고 백미러를 통해 내 뒤에 자동차를 관찰한다. 왼쪽에 작은 등이 깜빡거리며 자동차 전체가 조바심의 전파를 보내고 있다. 저 운전자는 나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맹금이 참새를 노리듯이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 아내가 내게 말했다. 저들은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털리는 걸 보면 지극히 몸을 사리는 바로 그들이에요. 한데 어째서 운전석에 앉으면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거지?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제 현재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과거나 미래로부터 단절된 한 조각 시간에 매달린다. 나는 백미러를 바라본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나를 추월하지 못하는 그 자동차. 운전자 옆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 어째서 저 사내는 그녀에게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 그러기는커녕 그는 차를 빨리 몰지 않는 앞차의 운전자를 저주하고 있다. 자동차에 앉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그가 자동차의 실질 세계, 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기구라는 사실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서 조급하게 달리는 자동차는 다른 차들이나 인도 위의 사람들에게 무섭고 폭력적인 존재이다. 아무리 자동차의 용도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에 있다고 해도 말이다. 소설 느림에서 아내가 하는 말은 울림이 크다. 저들은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털리는 걸 보면 지극히 몸을 사리는 바로 그들이에요. 한데 어째서 운전석에 앉으면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지만 소설에 나는 타당한 이유를 생각한다. 오직 자기 현재의 순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강도를 당해도 자기 몸을 사리느라 모른 척 한다는 거다. 먼저 저 살기 바쁘니까. 그렇다면 그 운전자는 시간을 벌었을까? 그렇게 운전해서 혹시 목적지에 일찍 도착했을지는 몰라도 그는 시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둘러 가는 동안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에게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시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는 실질 세계만이 삶의 모든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 세계만 보인다. 그들에게 여분 세계는 실질 세계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실질 세계는 사실 픽션, 곧 꾸며 만든 세계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는 절대자, 신이 우리에게 강제로 부여한 절대 규율이 아니다. 결함이 없는 완벽한 질서는 없다는 뜻이다. 해결식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이미 그 안에서 본래부터 자기 고유의 한계와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자기 고유의 성질에 의해 언젠가 균열을 일으키며 붕괴된다. 사상도 사물도 모두 그러하다. 내친경에 덧붙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명을 재난과 고난에서 인류를 구해낼 듯이 섣불리 찬양할 일이 아니다. 흔한 예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른바 SNS는 빠르고 편한 소통을 위한 대단한 도구로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온갖 근거 없는 춤을 양산해서 소란스러운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진정한 소통이 아닌 거꾸로 소외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을 많은 연구조사들이 밝히고 있다. 사물만 그러한 게 아니다. 좀 거창한 예를 들자면 마르크스의 사상은 첫 번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만들었다. 소련을 만들어 20세기에 세계의 절반을 지배한 체제를 이루었지만 결국 자체 모순으로 소련은 붕괴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기반인 자본과 시장 경쟁 체제는 자본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과학뿐 아니라 철학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했지만 세상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의 공포를 남겼고, 다시 말해서 실질 세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 질서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좋은 삶의 양식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구축한 고안품인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세계가 늘 변하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 금세할 수 있다. 그런 실질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관점은 실질 세계 안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생기지 않는다. 무엇이든 그것 밖에서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는 법. 인상파의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물감 얼룩으로 보인다. 거리를 두고 봐야 인물이나 정물 또는 풍경으로 드러난다.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거리를 두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여분 세계는 실질 세계 옆에 붙거나 안에 위치해서 수동적인 휴식과 오락만을 제공하는 세계가 아니다. 실질 세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실질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세계이다. 어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현대에 적용할 때 당시는 노예제 시대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당시에 주인으로 표현되는 자유인은 노예를 부리며 여분 세계에서만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실질 세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노예와 같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 세계를 충실히 살면서도 실질 세계에 함몰되지 않는 시선을 갖추는 것이다.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 갇히지 않을 때 진정으로 주인이 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삶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루는 두 영역, 실질 세계와 여분 세계의 관계는 앞에 두 그림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다. 실질 세계만을 세상의 전부를 알면서 그것에 전념하여 산다 하면 그의 실질 세계가 더 풍요로워지지는 않는다. 도리어 생기 없이 건조하고 팍팍한 삶이 될 터. 이러한 점은 니체도 강조한 바가 있다. 역설의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 니체는 실질 세계의 가장 큰 희생자가 실질 세계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일을 더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실질 세계 너머에 있다며, 예컨대 정인이, 자윤이, 진리니 하는 것이 실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패러독스이면서 세상의 이치를 담은 진리인 것이다. 그렇다. 여분 세계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을 의미하고 있고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회는 즉각적인 실질에 얽매이지 않고 여분의 세계, 그 자유로운 정신을 소중히 여긴다. 예술은 바로 그 여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술 나부랭이가 다 무슨 소용이야 하는 거다. 그러나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탐색하겠지만 예술은 여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며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질 세계와 긴밀하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어지는 이 강에서는 그래서 예술이 실용적인지 여부를 따져보려 한다. 지금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보자. 만물 박사 레제레프는 어떻게 됐을까?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Old friend, why are you so shy? Ain't like you to hold back or hide from the light.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it hurts instead.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 remember you say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책 제목 예술 수업 지은이 오종우.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 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